예, 안녕하십니까. 유체역학의 멀티미디어 강좌를 담당하게 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의 서태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강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이란 교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되고 또한 유체역학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체역학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는 유체역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체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유체의 유체역학을 지배하는 기본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체를 해석하는 경우에 유체의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유체역학에 관련된 차원과 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체역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유체를 배운 유체역학은 유체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나 또는 움직이는 상태의 유체의 특성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이 유체역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체역학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실생활에 많은 유체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항공기의 추진체라든가 또는 다리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자동차에 이용을 한다든가 이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유체역학의 이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체역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와 유체역학의 학습의 응용 분야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체역학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숙지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럼 유체역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유체는 우리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람의 몸은 거의 9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 표면에 대기로 17km 위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공기로 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공기와 물들이 우리를 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유체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예를 들면 배 같은 경우는 잠수함은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체가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 장치를 만든다든가 하는 경우에 모든 그런 기계 장치들은 유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체에 나타나는 우리가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 날씨 예보라든가 자동차 또는 이제 자동차, 기차, 배, 항공기 등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체역학의 이론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체역학의 이론이 또한 환경공학 쪽에도 응용될 수 있죠. 요새 대기의 공기의 오염이라든가 또는 중국에서 우리가 황사가 이제 봄에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황사가 불어옵니다. 이런 황사 불어오는 것이 바로 대기 중에 공기의 유동에 의해서 이 황사가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공기 유동을 잘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도 해결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 플루이드 미케닉스 쪽에서 인체 생체공학이라든가 의료 쪽에 이 유체역학이 많이 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에도 이러한 유체역학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를 들면은 스포츠 과학이라 그래가지고서는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이 공기 저항을 얼마나 덜 받으면서 달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이 9초 0. 몇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 공기 저항을 줄임으로써 0.01초의 시간을 단축한다 하면은 그것이 곧 세계 신기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과학에서도 유체 역학을 이용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체역학이 이제 쓰이는 분야들이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 항공공학이라든가 항공기에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죠. 항공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기 중에 속해 있는 고체 물체입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날아갈 때 항공기가 날아가면서 이제 공기의 저항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양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유체역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항공기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내주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도 이제 요즘은 자동차에도 이제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이라고 해갖고서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항공기와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속해서 공기를 뚫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역시 이제 공기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또한 진동과 소음을 줄이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체역학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 메디칼 엔지니어링,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인체는 펌프, 심장과 모든 혈관에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에서 보면 펌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관 속에 흐르는 피의 유동은 우리가 유체역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 몸에 생기는 예를 들어 갖고 그 동맥경화증이라든가 또는 심장마비라든가 또는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피의 흐름이, 유체의 흐름이 동맥경화증은 피가 흘러가는데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면 동맥경화증을 우리가 경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포츠 쪽에서 보시면은 스포츠 쪽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을 하면은 이 사람은 물이라는 유체 속에 고체가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뚫고 이 사람이 이제 수영을 해 가는데 우리가 수영을 더 빨리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물의 저항을 덜 받으면서 갈 수 있는 모양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고체가 물속에 잠겨 있는 고체의 주위의 유체 유동 현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이 수영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물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수영해서 또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체역학은 우리 실생활에, 그 다음에 대기 중에 또 실제 산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체역학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체역학은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실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 계산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가 많이 발전하면서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유체역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유체역학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체 정력학과 유체 동력학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체 정력학은 정지에 있는 유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지에 있는 유체라는 것은 댐 속에 잠겨 있는 물의 수압을 계산한다든가 댐에 의해서 작용하는 수압을 견디기 위한 수문을 설계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체 정력학의 이론을 적용해 갖고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체 다이나믹스는
운동하고 있는 유체의 유동을 우리가 그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 유체 동력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자동차 주위의 유체 유동이라든가 항공기 주위의 공기 유동이라든가 또는 잠수함 속에 물 속에 잠겨 있는 잠수함의 물의 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체 동력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힘을 고려하지 않은 유동에 대한 학문을 우리가 이제 그 키네매틱스라고 하는데 이 키네매틱스는 힘이나 에너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와 가속도 등을 계산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체역학을 그 공부하는 데는 크게 유체 정력학과 유체 동력학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유체역학을 해결하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실험적인 방법이 있고, 이론적인 방법이 있고,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유체역학을 해결하는 방법이 수학적인 방법과 실험적인 방법,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그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수학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체 유동장이 있으면은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흘러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또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파이프 속에서 물의 흐름이라든가 또는 혈관 속에서의 그 피의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유체 유동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유체 속도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이 유체를 지배하는 수학적인 식은 이러한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학적인 방법은 이 수식을 우리가 손으로 풀면서 어널리틱하게 이 문제를 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 수학적인 방법에 의한 유체역학의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실험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 식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유체의 이 배 주위의 유체의 그 속도라든가 이 배 주위에 작용하는 유체의 그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실험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그 해결할 수가 있죠. 또한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그 어널리티컬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실험적인 방법에 의한 유체 유동 해석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유체역학에 그 해결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컴퓨테이션의 그 어널리시스에 의해서 이제 해결된 유체의 그 볼텍스를 그 나타내는 그림들입니다. 그럼 실험적인 유체 역학을 우리가 그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이 자동차를 우리가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자, 자동차가 지금 이제 실제 자동차가 이제 그 어느 속도, 예를 들어서 속도가 v 이퀄 50 km per hour의 속도로다가 달리는 자동차에 자동차 주위에 자동차가 달려가면은 우리가 창문을 열 경우에 자동차에서 바람이 불죠. 이 바람이 바로 이제 그 공기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는 50km per hour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자동차 주위의 공기 바람의 속도라든가 또는 이 자동차에 의해서 작용하는 공기의 저항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그 실험실에서 이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실험 장치를 만드는 거는 그냥 그 마음대로 우리가 그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실험 장치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 법칙이 우선 기하학적인 형상이 유사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의 그 소나타 모델을 우리가 그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산타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면은 소나타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나타를 실험을 한다 할 경우에는 소나타와 같은 형태로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축소를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먼저 기하학적으로 유사해야 되는 것이죠. 상사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소나타를 그 실험하고자 할 때는 소나타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소나타 모양하고 똑같이 똑같은 크기로는 아니지만은 크기를 뭐 8대1로 축소한다든가 4대1로 축소한다든가 축소한 모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하학적인 상사입니다. 먼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하학적으로 똑같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자동차의 속도가 이제 그 50km/h의 속도로 달리는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경우에는 50km/h의 속도를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50km/h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실험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또 유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 운동학적인 상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운동학적으로 실제 실물하고 모델하고가 운동학적으로 상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동력학적으로 상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 장치를 만들 때는 첫 번째 기하학적으로 상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운동학적으로 상사해야 되고, 세 번째로 동력학적으로 동적으로 상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실물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실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물에 대한 기하학적인 상사, 운동학적인 상사, 동적인 상사를 만족하는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 테스트 섹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실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하학적인 상사라든가 운동학적인 상사, 동적인 상사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수학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어떠한 것인지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을 배우면은 유체역학뿐만 아니고 수학을 배운다든가 모든 이제 다른 그 계산하는 학문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손으로 어떤 수식을 푼다든가 미분방정식을 푼다든가 하는 것이 전부 다 그 어널리티컬하게 우리가 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체역학을 그 수학적으로 이제 그 푸는 방법이 우선 우리가 물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수학적인 이론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만들고 이 미분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 푸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우리가 이제 이 어널리티컬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미케닉스는 우리가 이제 이 유체를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컴퓨터가 이제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하는 경우에 보통 이 컴퓨터 코드를 본인 스스로가 짰습니다. 그 컴퓨터 코드를 짜는 방법이 이제 랭귀지가 포트란으로 짠다든가 아니면 C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짜가지고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컴퓨테이셔널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문제를 자기가 컴퓨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풀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작업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요즘은 상용으로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용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리프로세서와 솔버와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프리 프로세스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하학적인 형상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 소프트웨어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토캐드가 있고 또는 프로이가 있고 또는 카티아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그 지오메트리를 그리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프리 프로세서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오메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그려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격자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격자를 생성하고 나면은 그 유체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이러한 이 세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프리 프로세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 프로세서에서 이제 이 작업을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인 식을 가지고 그 수학적인 해석을 이제 그 수학적인 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 수학적인 식을 푸는 곳이 요 솔버라는 곳입니다. 그럼 솔버에서는 우리가 이 유체가 이제 압축성 유체이냐 비압축성 유체이냐 또는 이 유체 유동이 난류 유동이냐 측류 유동이냐를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유체의 이제 그 프로퍼티 값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유체가 공기나 물이냐 또는 아니면 오일이냐 이러한 유체 성질에 따라 갖고서는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값들을 정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래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 유체를 이제 이 방법에 의해서 이제 그 풀게 됩니다. 그럼 이 유체가 스테디 플로우냐 또는 언스테디 플로우냐에 따라 갖고서는 이제 이런 걸 정해줘서 우리가 유체를 풀고 그럼 이 수학적인 식을 다 계산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 포스트 프로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스트 프로세서는 뭐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이 계산한 결과들이 과연 맞았는지 틀렸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플랫을 하는데 압력 컨터를 그린다든가 또는 벨로시티 컨터를 그린다든가 이 컨터를 그려가지고서는 이제 이것이 타당한 해냐 아니면 부당한 해냐를 이제 그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벨로시티 벡터를 우리가 그린다든가 또는 스트림 라인을 그린다든가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포스트 프로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요약을 드리면은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미케닉스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프리 프로세스라는 곳에서 지오메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고 나면 솔버 쪽에 와갖고서는 이 수학적인 식들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고 그 푼 결과들을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그림으로다가 플롯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미케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역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역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유체역학은 2학년 2학기 이제 교과 과정이지만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에 들어오면은 정력학을 비롯해서 정력학, 재료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력학 등 많은 역학 교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교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또 힘이 듭니다. 또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과연 문제가 제대로 잘 풀리지도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어떤 단계 풀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단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체 역학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역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텝을 정하면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제가 여기 7가지의 그 단계를 그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체역학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먼저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우선 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되겠죠. 문제를 읽으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문제가 요구하는
그 피직스, 물리적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제 읽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다가 나오는 게 그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속도가 뭐 얼마라든가 또는 압력이 얼마라든가 또는 이 공기니까 공기의 밀도가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알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은 속도와 압력과 이런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서 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는 1, 2, 3, 요 세 단계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은 그 문제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다 읽고 주어진 정보,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스템이나 또는 컨트롤 볼륨을 잡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력학을 배웠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다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그려야 합니다. 정확하게 실수 없이 그려야지 그 다음에 5번, 6번에서 우리가 얻은 해들이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나면은 다섯 번째로 우리가 이 유체역학을 지배하는 수학적인 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문제를 풀게 됩니다. 유체역학을 지배하는 수학적인 식들은 5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뉴턴 제2법칙, 그 다음에 각 운동량 법칙,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 있겠죠. 이 법칙들을 주어진 문제에 어느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의 물리적인 현상을 잘 이해하고 나면은 이 5가지 법칙 중에 어떠한 법칙들이 적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 적용되는 법칙을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5번에서 수학적인 식들을 우리가 풀면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 결과를 얻으면은 이 결과가 과연 물리적으로 맞는 결과인지 틀리는 결과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풀이야 하는 단계를 1, 2, 3, 4, 5, 6, 7단계로다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많은 문제에서 그 훈련을 쌓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유체역학을 배우면서 그럼 유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크게 이 물체를 3가지로 나눕니다.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우리가 어떤 물체를 나눌 때는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죠. 이건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익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유체는 액체와 기체가 유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공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고체에 관한 부분은, 고체에 관한 거는 이 재료역학이라든가 동력학에서 다루는 학문이고, 액체와 기체는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역학 그리고 열역학에서 여러분들이 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체에 우리가 이제 유체하는데 유체와 고체의 차이가 뭐고 유체의 정의가 뭐냐를 이제 그 놓고 보면은 유체는 우리가 이 전단 응력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유체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계속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유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는 전단 응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고체는 쉬거나 또는 찌그러지거나 이것이 고체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전단 응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직 그 재료역학에서 이제 전단 응력은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전단 응력은 어떤 고체 이 유체 또는 고체 면이 있을 때 이 유체 면에 이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을 전단 응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체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이 유체면의 평행한 방향은 이 방향이거나 또는 이 방향이 평행한 방향이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또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이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바로 전단 응력인데 이 전단 응력이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유체는 계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유체라고 합니다. 그럼 고체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책상을 민다고 할 때 책상에 이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이 이 힘인데 이 힘을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민다고 하면은 이 고체는 변형이 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체가 변형이 일어나려면 이 면이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큰 전단 응력이 작용해야지 변형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유체는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전단 응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 전단 응력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즉, 유체는 전단 응력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체는 이 면에 평행한 힘이 작용할 때 순간적으로 B점의 좌표가 B1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체는 같은 면에 유체가 평행하게 작용할 때 이 유체는 여기서부터 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체와 고체의 차이고 유체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유체는 계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그 유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유체 역학을 지배하는 그 기본적인 방정식들이 여기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가 있습니다. 유체 역학을 지배하는 이 지배 방정식들은 전부 다 우리가 그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저희 유체 역학을 지배하는 한 지배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또 뉴턴 제2법칙, 그 다음에 각 운동량 법칙, 그 다음에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이 유체를 지배하는 지배 방정식들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은 열역학을 배우면서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유체역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과 뉴턴 제2법칙 또는 각 운동량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의 정의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를 시스템 또는 컨트롤 볼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냐 하면은 시스템은 주로 여러분들이 고체에 대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시스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유체나 열에 대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란 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체에 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은 똑같이 정의를 따지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우리가 열을 가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물통 안에, 물 주전자 안에 물을 집어넣고 가열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물 주전자 안에는 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물 주전자는 고체죠. 그럼 열을 가하면은 이 열을 가했을 때 이 물 주전자 안에 들어있는 물이 가열되게 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열이 물 주전자인 고체 면을 뚫고 들어와 갖고서는 열이 물에 전달돼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열되는 것이죠. 또한 물 주전자가 이제 끓게 되면은 수증기가 발생해서 물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 하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스팀에 의해 가지고 이 물 주전자가 들썩들썩거린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일을 하죠,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은 열과 일이 이 시스템 바운더리나 컨트롤 볼륨의 바운더리를 통해서 서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바운더리를 우리는 시스템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 볼륨이 있으면은 이 컨트롤 볼륨의 이 바운더리를 우리는 컨트롤 서피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럼 컨트롤 볼륨과 이 시스템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바운더리는 시스템의 바운더리고 컨트롤 서피스는 컨트롤 볼륨의 바운더리입니다. 즉 시스템 바운더리와 컨트롤 서피스는 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이라는 이렇게 별개의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열과 일은 똑같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또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다. 그럼 이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의 차이는 이 질량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이 질량이 이 시스템 바운더리 또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스템하고 컨트롤 볼륨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게 이제 이 주전자라고 했습니다. 이 주전자 뚜껑을 열기 전에는 우리가 주전자 안으로다가 물을 더 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고체는 이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 갖고 우리가 질량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고체 내부에 있는 질량을 우리가 시스템 바운더리를 통해서 빼낼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컨트롤 볼륨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 안에 있는 물이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면은 이 물을 우리가 빼낼 수도 있고 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요 공간이 요게 지금 이제 이 물이다. 우리가 이 물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잡았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물을 또 흘려보내면은 물이 들어가죠. 그 물이 들어가고 또 물이 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질량이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고, 시스템은 질량이 시스템 바운더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체, 제로역학, 동력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전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 하면은 시스템이라는 용어만 나오지만은 열역학이나 유체역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가 시스템이지만은 이것이 컨트롤 볼륨이라는 말로다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의 차이는 이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의 바운더리를 통해서 질량이 통과돼서 들어갈 수 있느냐 또는 들어간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시스템과 컨트롤 볼륨의 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를 보면 이 예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문제 풀이하는 5가지, 7가지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스텝에 대해서 스텝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고 가정을 하죠. 먼저 문제는 이 피스톤 안에, 실린더 안에 피스톤에 의해서 산소가 질량이 0.95kg의 산소가 온도 T와 니콜 27도씨의 공기가 이 안에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은, 내리 누르는 압력이 우리는 P1이 150 kPa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하면은 이 열에 의해서 이제 이 가스가 팽창되면서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공기의 온도를 627도씨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열량을 우리가 집어넣어줘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이제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열역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정보, 2번째 단계에서 주어진 정보를 보면은 유체의 질량이 주어졌고, 초기 온도가 주어졌고, 마지막 온도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질은 산소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이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해진 열의 열량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해진 열량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열량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이거는 지금 이제 이 고체 면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스템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체를 빼내거나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이죠. 여기에 이제 그려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량 Q가 들어가고, 이게 열량 Q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 안에 있는 산소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게 팽창돼 가지고서는 이제 밀고 올라가겠죠. 그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5번째 단계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이제 이 5가지 법칙 중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칙이 어떤 것이냐. 열역학 제1법칙이 우리가 사용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열역학 제1법칙을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러한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E2, E1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E를 구하면은 우리가 W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열량이 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한 E는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 에너지, 처음 상태와 마지막 상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면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식에다 집어넣으면 Q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한 그 문제풀이의 이 단계를 적용하면서 문제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제는 우리가 이제 이 탱크 안에 이제 그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들어있는 물이 36kg의 물이 들어 있고, 이 물이 그 가속도 7피트 per cm 스퀘어, 7피트 per second 스퀘어로다가 그 앞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물체가 올라가는 힘 F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여기 이 물체의 유체에 작용하는 유체의 중력, 그 다음에 밀고 올라가는 힘,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해가지고서는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가속 식을 쓰고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작용하는 힘 F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운 물리를 적용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공기 중에 볼이 있는데 공기 중에 한 볼이 있습니다. 이 볼을 자유낙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자유낙하시켰을 때 이 공기 속에 우리가 공기 속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 시간에 배웠던 이러한 문제랑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량 M인 물체를 떨어뜨립니다. 자유낙하시키는 경우죠. 이 문제가 바로 이 문제하고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유낙하시키면은 이 질량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공기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 공기의 저항을 받는 힘은 우리가 이렇게 표시된다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이제 내려오는 속도는 이 y의 함수로다가 주어졌고, 그때 이 물체가 여기서 떨어진 이 거리를 지상에 떨어진 높이를 우리가 이제 h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 떨어졌을 때 이 작용하는 속도를 구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 우선 질량이 주어졌고 공기 저항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질량이 땅에 떨어졌을 때 바로 그 속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은 바로 이렇게 요게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 되겠죠. 이 질량의 중력하고 공기 저항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가속도 y 2 프라임. 이거는 이제 이 질량의 이제 가속도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죠. 뉴턴 제2법칙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거를 뉴턴 제2법칙에서 요 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동력학에 의해서 나오는 식입니다. 또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미적분학에서 체인룰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미분 값이 이러한 미분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값을 일식에 대입하면은 작용하는 힘과 이를 대입하면은 이러한 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식은 이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공업수학에서 배운 미분 방정식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럼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변수 분리법이기 때문에 변수 분리 방법을 이용해서 식 2의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식 2가 2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얻은 최종 해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이 질량이 공기저항 V
FD를 받아가지고선에 내려올 때 높이 h만큼 떨어져 있는 그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유체역학을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공학 문제에서 평형 상태라는 말이 나옵니다. 평형 상태. 그럼 어떤 것이 평형 상태인가? 그럼 평형 상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 평형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계적인 평형 상태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평형 상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압력이나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 할 때 우리가 이 상태를 우리가 기계적인 평형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열적 평형 상태입니다. 열적 평형 상태는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우리는 열적 평형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인 평형 상태,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화학적인 평형 상태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배우는 유체역학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화학적 평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들이죠. 또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습니다. 유체역학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이 유체역학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 유체역학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즉 열적 평형 상태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이 열적 평형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열역학에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체역학에서는 일단 온도는 일정하다. 즉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는 가정하에 모든 문제들을 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유체역학은 기계적인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체역학에서는 열적인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고 화학적인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고 기계적인 평형 상태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의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디멘전과 이제 단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단위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단위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 단위계와 그 다음에 SI 단위계가 있습니다. 그 영국 단위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피트, 파운드 이러한 단위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SI 단위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단위계로서 그 단위계의 이제 그 길이는 미터를,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을, 그 다음에 힘은 뉴턴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도 C나 아니면 도 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국 단위계는 길이는 피트, 질량은 슬롯, 포스는 파운드,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파렌하이트 또는 이제 켈빈 단위계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영국 단위계는 영국, 미국, 호주, 그 다음에 남아공 이런 식으로 그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단위계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7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SI 단위계로다가 계속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영국 단위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바꿔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지금 SI 유닛을 이제 서로 이제 그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위계는 우리가 크게 이제 그 이 프라이머리 주 단위계와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단위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 단위계는 미터, 질량은 우리가 이제 그 주 단위계에서 M이라고 그러고, 랭스는 L, 그 다음에 타임은 T, 템퍼레처는 라지 T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세컨더리 그 디멘전인데, 이 세컨더리 디멘전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디멘전을 가지고
이 세컨다리 디멘전들을 우리가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디멘전은 이 질량은 우리가 n, 길이는 l, 그 다음에 시간은 t, 그 다음에 이제 온도는 large t 해서 lm small t, t 단위계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위계는 우리가 이제 영국 단위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미국도 이 SI 유닛으로 이제 그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 영국 단위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이 단위계를 나타내는 이제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러한 압력이 주어져 있을 때 이러한 압력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압력들을 우리가 LM 스몰 t, 라지 t의 단위로다가 한번 이거를 표시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압력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자승이 압력의 단위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뉴턴은 또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뉴턴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이 그 힘이죠. 그래서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이 뉴턴의 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LMT로다가 이제 그 표시하게 되면은 킬로그램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질량 라지 M이라고 표시를 하고 이 길이 L은 알파벳 레터 L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세컨드는 우리가 스몰 t로 표시를 하죠. 이거는 이제 T 자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세크 자승 곱하기 메타 자승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 LMTL로 쓰면은 킬로그램은 여기다 이제 계속 제가 쓰겠습니다. 질량 M, 그 다음에 미터는 스몰 라지 L, S는 T 스퀘어, 그 다음에 M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미터니까 L 스퀘어.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M L을 약분하면은 T 자승 L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바로 다시 쓰면은 M T 마이너스 자승 L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 압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하면은 요 식들이 이제 그 LMT의 그 단위계로다가 우리가 이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요 예제는 이제 이 온도 이제 피트 파운드 단위계에서 온도를 우리가 이제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셀시우스 단위는 절대 온도 단위에서 273.15를 뺀 값이 이제 이 도C와 도K의 이제 관계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렌하이트하고 켈빈 단위계는 파렌하이트 온도계에다가 459.6을 더한 것이 켈빈 단위계가 되겠습니다. 켈빈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렌하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시우스하고의 관계식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저희가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